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시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시신은 입을 닫았지만 그의 몸에는 죽음의 증거들이 빼곡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법의학자들이 의문사를 밝히는 데 있어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만도 143명이 사망하고 이 가운데 자살자로 분류된 억울한 죽음이 무려 97건에 달하는 곳, 다름 아닌 군입니다. 정부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들어서기까지 인권의 사각지대를 상징했던 이곳에서 뜬모를 죽음으로 사라진 이들은 매년 200여 명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군은 서둘러 증거를 은폐한 후 죽음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려 자살자의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물론 이 낙인은 유가족의 가슴에도 상처로 남아 수십 년 동안 회한의 고통을 남깁니다. 현충일 녹음하는 시사난타 H 34회 군 의문사 문제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를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입니다. 오늘은 함께 진행하는 사회부 김지은 기자가 휴가를 가서 이 방송에 연출 책임 맡고 있는 디지털뉴스부 양홍주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홍주입니다. 네, 지난주 한국일보가 주말판 H의 커버 스토리로 군 의문사 문제를 다뤘죠? 네, 그동안 군 의문사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던 군이 군 의문사자들을 순직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28년 된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2심 공판이 곧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1심에서 사실상 타살로 인정돼 정부가 유족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항소를 해서 내주에 2심 결과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이완구 기자와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를 모시고 군 의문사 풀리지 않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상만 씨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에서 일을 했고 김은중이 사건을 추적한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책을 펴낸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매년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영내 사망 사건 가운데 의문사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5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군대 여러 가지 사고로 자살이 97건이었죠. 그 이전에는 한 200~300건 정도가 자살자가 있었고요. 그건 뭐 90년대 이전 200명, 300명, 400만 선이 있었고 그 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이 줄긴 줄었지만 그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자살자 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이 이제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지만 많은 유가족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하지 않는 다른 이유에서 돌아가셨다고 유족들이 많이 제기를 하시죠. 2006년도하고 2009년도 군 의문사위원회 의문세대 진상 접수를 받았을 때 580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까지 그 이전부터 따져가지고 한 600건 정도가 의문사라고 주장하셨고 2006년 이후에 접수된 걸로 따지더라도 자살자가 그 군에서 통계로 한 300~4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중 상당수가 아마 의문사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내에서 이제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제 자살인지 아닌지 의문시 된다 또는 자살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유가족들이 할 경우에 군대나 그러니까 국방부나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그럼 일단 사망 사건이 나면은 각 군의 이제 헌병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뭐 사망하게 된 원인이랄지 부대 관계자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인에 대한 뭐 심리적 상태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요. 책임자가 있으면 이제 뭐 기소를 하거나 군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순직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일단 하는 게 1차적인 수사고 네. 그게 유족들이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군에서 실제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어느 정도나 의문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문사라는 거에 대해서 군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헌병대가 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야말로 공식적인 절차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의문사라는 게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 뭐 군에서 어떤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진행하긴 하지만 이제 과거의 사건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대로 이제 유족들에게 의문사라는 말 그 자체대로 그냥 왜 죽었는지 모른다는 왜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과거의 사건들 대부분이 군에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굉장히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했고 미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 반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우리 의문사에 의해서 조사했던 거나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의 사건 일단 대부분 자살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고 지금은 이제 자살을 인정하더라도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따지는 현재 사건 같은 경우는 자살을 일으키게 된 동기는 분명히 군에 있다라는 식으로 좀 요즘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인 군의 뭐 예를 들어 가혹행위라든지 뭔가 군 내부의 원인이 있는 것을 좀 인정을 하는 추세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하기를 아니라고 하는 방향이나 그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애초에 태도 자체는 그쪽이 아닌 쪽으로 일단 가급적 결론을 내고자 하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서는 수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국방부는 두 가지가 아니면 자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 죽인 살해범이 체포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누가 죽이는 걸 본 목격자가 없다면, 그러면 목을 맸거나 총을 쐈거나 자살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현격한 입장 차이가 나는데 국방부는 스스로 자기가 총을 당기고 목을 맸으면 이걸 자살이라고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살했다면 원인을 약 50% 가까이를 염세비관, 개인 복무 부적응이나 과정환경, 비관 뭐 이런 걸로 해서 순전히 개인사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국방부는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랬고 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르거든요. 목을 맸다면 왜 맸고 총을 방아쇠를 당겼다면 왜 당겼는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조사해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가혹행위, 구타, 괴롭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살해당했는데 진실이 은폐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군대 중대장이 대대장이 뭐 물고기 잡아서 철렵하고 뭐 먹고 놀려고 병사 보고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랬다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병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김은중이 사건 조사할 때 그 훈련 중에 떨어져서 죽은 그 낙하산 타고 떨어져다가 죽은 그런 사병들 이런 거를 갖다가 자살로 처리한 사례를 저희한테 제보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자살 처리가 되죠? 자기가 줄을 일부러 안 땡겼잖아요. 그냥 이게 훈련 중에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군대 내 의문사가 제기되고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가 그 자살의 원인을 정직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최근에도 군대 그 중대장이 그 자살한 사병의 유서를 은닉했던 것이 드러났잖아요. 많은 사람들 왜 숨겼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걸 은폐해서 그 부대에 계속해서 또 가혹행위와 구타, 괴롭힘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소수의 이 가해자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잘못한 행위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유가족들이 군대 내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못 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 책임을 묻게 될 그 상관들이 예. 결국은 자기가 진급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덮고 또 그거를 위에 있는 상관이 덮어주고 뭐 이런 식의 고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상관이 묻습니다. 어떻게 죽었냐고. 당연히 그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뭐 사병 하나가 숨졌습니다. 그러면 그래? 빨리 수사해서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지휘관이 없다는 거죠. 왜 죽었어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면 아직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자살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처리하고 유족에게 연락해서 시신 인계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자살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자살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든지 입대 전에 뭐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든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든지 뭐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러면 그것이 자살의 원인이 되고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군의문사 사건을 10수년 동안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어머니가 아들을 군에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군에서 죽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내 아들이 죽었는지 뭐 절대 죽을 애가 아닌데 왜 죽었는지를 물어보고 했는데 나중에 그 기억에 나온 게 뭐라고 군에서 답변이 왔냐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계모 엄마 밑에서 크면서 아이가 우울증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 자살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애가 2살 때쯤 자기가 그 이혼한 그 집에 새엄마로 왔는데 자기는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도 안 낳았어요. 정말 아들처럼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죽은 이유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이게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그런 경우인데 그건 자기네들의 잘못,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자꾸 돌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뭐 본인이 선택해서 갔던 군대 거기서 본인이 못 나서 죽었다. 고상만 씨께서는 지난 10수년 동안 김원중이 사건에 천착을 하셨고 많은 부분을 은폐됐던 부분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김은중이 사건의 어떤 개요라든지 그게 또 지금 현재 아마 이름은 많이 예, 들었지만 예,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좀 먼저.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예.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1998년도 2월 24일 날. 그때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네. 정부가 교체되죠. 네. 여야 교체가 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네. 그 바로 전날인 98년 2월 24일 날 판문점 241 집이 휴전선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241 집이의 3번 벙커 안에서 그 부대 경비대대 소대장인 김은중이가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한 발의 총탄을 맞고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이로써 이제 김은중이 사건, 그러니까 김은중이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후에 14년 동안 국방부와 유족 또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이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느냐 타살당했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했는데, 네. 그리고 현재도 해오고 있고요. 근데 그 시작에 불행이 잉태된 것, 왜 그렇다면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로 논쟁이 잉태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은중이가 사망하고 나서 불과 2시간이 안 돼서 시작됩니다.
국방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해요. 네. 김은중이가 사망하고 발견된 2시간 만에요? 네. 김은중이가 사망하고 발견된 지 2시간이 채 못 된 시각에 김은중이가 자살했다라고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시간도 되지 않은 그 시각은 이 수사단이 아직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 국방부가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다라고 보도자를 냈고, 따라서 이후에 국방부의 수사는 김은중이가 자살을 한 그런 근거만을 쫓아서 조사를 했고, 또 그러한 억지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이걸 수용할 수 없는 유족과 또 저희 같은 인권단체, 인권운동가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온 14년 동안의 역사고요. 김은중이 사건을 두고 국방부와 유족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자살과 타살이라고 하는 논쟁이 뭐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한 10년을 지나가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 국민들이, 뭐가 핵심인지 헷갈려서. 국민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면 맞는데 뭐 하나 그래서 저희가 그 정리한 게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고, 국방부에게 너희들이 한번 설명해 봐라. 이 3가지를 왜 그렇게 했는지. 첫째가 바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약흔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은중이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최대 논쟁이 됐던 것은,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다면 자신의 오른손으로 2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방아쇠를 당겨서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살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그 총을 쐈다는 오른손에 화약흔이 남지 않은 거예요. 총을 쏘면 그 안티모니니 바뮌이니 하는 이런 그 화약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그 가루가 손에 묻게 돼 있는데, 외국에서 총기 사고로 누군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권총이 없잖아요. 권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수 또는 국내 법의학자 누구도 권총과 관련해서 부검을 또는 이런 사건을 수사한 적이 한 건도 없어요. 민간에서는 당연히 없죠. 군대에서 권총 사용한 거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는 거고 헌병대가 하죠. 민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만약에 권총으로 누군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2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들의 손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 손에 화약이 묻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을 쏘고 자기도 자살한 걸로 수사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사 ABC인데 김은중이는 화약흔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약흔이 없으니까 국방부가 그동안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랑 같이 그러면 권총을 쏴보고 그리고 화약흔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99년도에 저하고 같이 하기로 국방부 특조단이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 했어요. 저랑 같이 안 한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날 제가 특조단장한테 막 화를 냈어요. 당신 우리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냐. 무진장 싸우고 화내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자기네끼리 먼저 해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그 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결과는. 그랬더니 국방부가 하는 답변이, 실험을 해보니까 6명 중에 화약흔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서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진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국방부가 거짓말하진 않겠지라고 했던 거죠. 10년이 지난 2009년경에 저희가 처음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었다는 6명은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 서류를 저희가 어렵게 확인하고 정말 놀랬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국방부가 하는 말이 미국의 통계 자료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6명을 해서 다 나온 건 사실이지만 약 38%는 권총 화약흔 검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방부의 비열한 꼼수가 숨어 있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 권총 발사 시험에서 화약흔이 나온 이렇게 할 때는 큰 권총과 작은 권총 네. 그리고 이렇게 뒤를 잡아당겨서 쏘는 베레타 권총과 탄창이 돌아가는 6연발짜리 네. 리벌버 권총 이 권총을 합산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은중이 진짜 그쵸? 사용한 그 총의 종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뒤로 잡아당겨서 즉 김은중이가 사망한 데 쓴 베레타 9이라고 하는 권총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총입니다. 화약흔이 그만큼 많이 많이 나와요. 나오겠네요. 그런데 리볼버 탄창이 돌아가는 권총은 작아서 네. 화약흔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내니까 38%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 큰 머리를 권총으로 참 하면 잔머리를 많이 써. 그렇죠. 그래서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지난 3월 22일 날 김포에서 국방부가 이 리볼버 권총 베레타 9 권총을 가지고 10명이서 권총을 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권총 실험을 하게 된 거에는 또 다른 또 꼼수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법의학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김은중이에게 화약흔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김은중이가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라 첫 번째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엄지손가락으로 예,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이럴 경우에 화약흔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럼 김은중의 오른손에 화약흔이 나오지 않은 게 엄지손가락으로 쏘면 안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으니 이럴지 모르겠다라고 자기네들은 거의 확신에 찬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냐. 뭘로 쏘든 나오지 그게 어떻게 안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사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네끼리 몰래 해봤나. 몰래 해보니까 진짜 안 나와서 이걸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냥 이제 사건을 진실을 규명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지난 5월에 5월 중순경에 아직 정식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입수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10명을 전부 쏴본 결과 전부 다 나온 거죠. 아니 그 화약이 뭐 어디 거죠. 무슨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무 그거는 그쵸. 무슨 엄지손가락으로 쏘아보기도 했나요? 그러면 그 10명. 엄지손가락. 뒤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는 화약이 앞으로 날아가서 손에 안 맞았을 때. 그게 아내가 사고 현장이 들판이면 모르겠는데 벙커 아니에요. 고요한 벙커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명은 이 손가락으로 첫 번째 엄지손가락으로 당기고 5명은 정상적인 두 번째 손가락으로 당긴 다음에 4시간 동안. 그쵸. 그리고 나서 김은중이가 4시간 동안 거기 방치돼 있었거든요. 예. 바로 옮기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또 가만 냅두고 그 후에. 시간에 사건 조사한다고 여러 명이 출입을 했어요. 네. 로펜버그 대대장, 아리스 데이, 포토 하사 뭐 여러 명이 출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답시고 문도 자기네들끼리도 좀 열었다 닫았다 하고. 여러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도 하고 비디오를 자세히 보니까 김은중이의 오른손이 엉덩이 밑에 약간 깔렸더라. 그래서 또 엉덩이 밑에 약간 깔고 실험자가 4시간 동안 그 불편한 자세로 4시간 동안 군인 정신으로 가만히 또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면봉을 채취해서 가져가서 잔뜩 기대했겠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지 안 않을까. 안 나오면 이제 끝이다. 라고 국방부는 아주 크게 아주 고무대에서 기다렸는데 불행하게도 다 나온 거죠. 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지금은.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는 그냥 한번 해본 거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검증할 땐 그걸 포함하여 많은 거를 고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깨끗하게 깨놓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오른손에 화약흔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때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1%라도 있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모든 걸 자기네들이 주관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네들이 국가 세금 들여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자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걸 해봐야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다른 거 해봐야 다 똑같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예. 자살을 표현할 수 있는 원인 여러 가지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법의학적으로 자세 뭐 예. 피해 흔적 뭐 한편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 총론적인 결론 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탄약권의 문제는 이제 원오브템이라는 설명으로 이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네.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은중이가 사망한 시각이 몇 시냐. 네네. 사망한 시각이 몇 시냐인데 김은중이가 국방부에서 사망한 시각은 12시 20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2시 2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저희한테 제보가 왔었어요. 네. 제보 내용이 뭐냐면 12시 20분보다 훨씬 이전인 약 50분 정도 이전인 낮 11시 30분 이전에 이미 그 241 GP 쪽으로부터 총성을 청취했다고 하는 사병의 진술이 있었던 거죠. 네. 240 GP에 근무하던 네. 사병 2명으로부터 241 GP 쪽에서 총성이 들렸고 이걸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방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은폐하고 네. 인정하지 않았는데 2009년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99년도 당시에 이 총성을 청취했다고 하는 두 명의 240 GP 사병에게 네네. 특조단 수사관 2명이 찾아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병들에게 각서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네네. 특조단 수사관이. 예. 이게 무슨 각서냐 했더니 241 GP에서 네. 11시 반경 예. 총성을 청취했다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도 하지 않겠다. 네네네. 미청취에 대해서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에 따라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두 가지 문제인 거죠. 첫째 한 가지, 당시 특조단은 김은중이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총체적인 몰아가기 예, 위해서. 총체적인 조사에 대한 은폐와 예. 부실, 네. 이런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김은중이가 사망한 이후에 당시 소대원들, 당시 그 241 GP 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조사는 12시 20분 이후서부터를 조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은중이가 사망을 한 이전 시각은 빼고 12시 20분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잘못됐다는 거죠. 네. 지금도 다시 저는 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국방부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국방부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물어왔고 앞으로도 물을 거고 이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 이상 국방부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김은중이가 사망한 벙커에 철모가 하나 발견됐어요. 예. 그 낡고 허름하고 찢어지고 또 위장 크림이 묻어있는 매우 더러운 철모가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철모는 김은중이가 사용했다고 하는 권총을 덮고 있었어요. 이렇게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철모가 우리나라 헌병대가 촬영한 사진에는 없었고 미군 정보화사 포토화사가 찍은 사진에만 있었는데 이 정보화사 포토는 제일 먼저 사건이 발생하자 241 GP로 와서 벙커 내부를 사진을 찍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사진에만 이 철모가 사진이 찍혔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이 철모가 누구의 거냐, 그 사망한 사람이 사용했다고 하는 권총을 덮고 있다면 이미 이 총이 사용되고 난 이후에 네. 철모는 덮여진 거예요. 누군가 덮고 갔다는 얘기죠. 거기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네. 누군가가 거기에 와서 철모를 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용되고 나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철모가 네. 덮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유력한 의문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방부는 이 철모를 미군 군의관 아리스데이의 철모라고 주장을 했어요. 미군 군의관 아리스데이가 김은중이가 김은중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 도착해서 그 철모를 벗어서 뒤에다 놓고 김은중이를 사망을 확인한 후에 이 사실을 로펜버그 대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벙커 밖으로 나간 사이
미 정부 하사 포토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고 그 과정에 이 철모가 찍힌 거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얘기냐면 미 정부 하사 아리스 데이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네네. 미 정부 하사 포토가 네. 그 현장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사진을 찍은 건 아리스 데이가 도착한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포토하사가 먼저 들어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밖에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아리스 데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리스 데이와 함께 출동했던 위생병 네네. 그리고 그 벙커 앞을 지켰던 보초병의 진술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철모가 아리스 데이의 철모라고 국방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저희는 분명히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 철모가 누구 건지에 대해서 국방부는 저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방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철모의 주인이 누구냐가 이 사건의 진실을 여는 열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지금까지 싸워온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알리바이 얘기인데 그 11시 반부터 그 12시 이후에 그 시간에 알리바이, 누군가의 알리바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바꿔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 누군가의 알리바이를 지켜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알리바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12시 20분에 대한 시각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 당국도 인정을 했어요. 김은중이가 사망하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당시 부대에 있었던 관계자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알리바이 조사를 실시한 것은 김은중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야 조사를 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유족이 계속 의문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 당국은 자살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족이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의문이 있으니 부대원들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상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2주가 지나서야 알리바이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느냐?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식당에 전부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종이 한 장씩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여러분의 행적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소대원들이 2주도 지났고 또 군복무를 하면서 시계를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네. 맨날 일상적인 생활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가 몇 시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대의 부소대장이 내가 그때 시간을 봤는데 12시 20분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기록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이후에 12시 20분에 행적대로 조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가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엉터리로 돼 있고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김은중이 유족이 국방부 특조단을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이제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해요. 네. 군이 엉터리로 수사를 해서 김은중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도록 했으니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정부, 그러니까 국방부가 수사를 잘못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 김은중이 사건이 14년 동안 온 것은 국방부는 유족과 일부 인권단체 등이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써서 사건은 자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살펴본다면 국방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의 출발,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시각에 자살로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에 수사 진행 절차 과정에서 김은중이가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자놀이에 한 발을 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은 본인의 유족이 밝혀낸 겁니다. 유족이 밝혀낸 건데 본인의 권총이 아니었어요. 예. 다른 사병의 권총이었다는 것을 유족이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느냐? 유족이 이모가 운영하는 약국이 하나 있어요. 남대문에. 네. 문 닫을 밤 11시가 다 된 시각에 군인 한 명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바카스하고 뭘 좀 달라고 하더니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 번호를 잘 보세요. 라는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김은중이 총기 소지 번호인 권총이 아니고 네. 다른 사병의 권총이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철문 밑에 깔려있던 그 권총. 그건 다른 사병의 권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시 그 군수사관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총기 번호 확인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 총기 번호가 김은중님께 맞냐. 무슨 당연히 맞겠지.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거죠.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 수사관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충격적입니다. 저희는 당연하니 맞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총기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총기를 이후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다른 사병의 권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김은중의 총이 고장이 나서 네. 그래서 그날 임시로 그 권총을 빌려왔다.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총기를 수부라고 대장하는데 그 거기에 있는 사인도 김은중의 사인이 아니었고 네. 그랬더니 이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선 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도대체 사건 자체가 아니 불가능한 왜 거예요. 군에서 제가 안 가는 데를 가진 않았지만 철뭐 특히 총기 탄약 이런 거 관리할 때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없으면은 당연한 진짜 얘기고요. 큰일 나기 때문에 뭐 어디서 훔쳐와서라도 갖다 껴놓고 막. 당연한 얘기고 특히 거기는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예. 미군이 관할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다.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사인을 하고 그 권총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은중의 권총은 이미 그때 다 수리가 된 걸로 저희가 또 얘기를 네. 듣고 있는데 광범위한 군사보호, 군사기밀 뭐 이걸로 해서 그걸 안 본인들이 가르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도 저희가 접근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 저희가 이 정도를 밝혀내는 14년 동안의 유족과 저희들의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야, 뭐 장군의 아들도 저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냐 이런 얘기하는데 예. 정말 장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까지 싸울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장군 또 그 아버지께서 되게 또 열심히 또 협조를 하셨죠. 실제로 처음부터 뭐 찾아가서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었던 분이. 아, 김은중이 아버님이요? 예. 김은중이 아버님이 98년도 5월달에 그러니까 진짜 만 14년 전에 김은중이 아버지가 이제 천주교 인권위로 찾아오셔서 이제 저하고 처음 만났고 김은중이 아버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 14년 동안에 오늘도 이제 아버님이 전화가 오고 했는데 와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아버님이 어땠냐면요. 오셔서 진짜 장군이었어요. 그때 막 전역한 지 불과 11월에 전역하고 약 6개월, 반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이 아버지가 오셔서 자기가 이 억울하게 아들을 잃었지만 자기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면 안 도와줘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말이 안 된다면 도와주셔라.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볼 때 굉장히 검증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도움이 되고 힘이 되니 MBC의 PD 수첩을 보도를 내보내자 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한테 온 분들은 오히려 막 뭐 방송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원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거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아버님이 군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이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아주 소수의 잘못된 군인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 군이 정말
다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도와주시되 국민들이 모르게 좀 조용히.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될 수 있게 좀 도와주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참 말씀이 안 되는 주옥같이 아름다운 말씀이긴 하나 그거는 정말 잘 모르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14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되시냐. 국방부에 대한 정말 배신감과 분노가 굉장히 크신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예. 나라를 위해서 예.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 본인이 36년, 예. 36년 군복무했고 아들 6년, 42년을 부자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한 거고 월남전에 가서 정말 총알 빗발치는 상황에서 자기 진짜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자기는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그리고 나서 국가가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냐.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14년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분노와 증오심으로 국방부를 대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 국방부 장관도 군대 사랑할 거다. 나도 군대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은폐되고 조작된 이런 걸로 국민에게 제 자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진짜 강군을 만들려면 국민 속에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래서 군대에 자식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국방부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아들 훈이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아들 훈이 순직 처리 안 돼도 좋다. 국립묘지 못 가도 좋다. 더 이상 국방부에다가 애고를 하면서 내 자식을만을 위해서 순직 처리 요구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14년 동안 싸워왔다. 또 14년 싸우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훈이만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모든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럼 그 다음 진행 상황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 나고 국방부에서 그 대법원에서 일부가 인정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슈로 다시 가졌. 또 국민권익위원회 아.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뭐 또 여기 여러 뭐 하여간 돌아오지 않은 국방부 장관에게 또 보내고 뭐 계속 하고 있죠. 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 권익위에서 그렇죠. 있었고 지금 또 진정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국방부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있고 결과 이제 얼마 안 했으면은 결과가 나오나요? 나올 거예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 국방부의 결론은 정해져 있고.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이 김은중이 사건 말고 또 또 몇 어떤 가지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근 사건은 제가 그 2000년도에 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사건 담당하는 조사 3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저희 조사 3과에서 허은근 사건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 저희가 조사 결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제 허은근 일병은 당시에 그 부대 내에서 그 살해당했다, 타살됐다라고 하는 조사 결론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부대에 근무했던 그 사병의 양심 선언 진술을 통해서 새벽에 내무반에서 그 싸움이 있었고 네. 그 싸움 과정 중에서 그 총을 들고 위협을 하던 그 선임자가 네. 총을 격발을 해서 그 들고 이제 위협을 하니까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손을 뭐 이렇게, 막으려고 예, 총을 이렇게 한다든지. 잡고 이러는 상황에 이제 격발이 돼서 그 내무반에서 사망했고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그 내무반의 피가 굉장히 홍곤했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새벽에 피를 다 닦아내고 치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장소를 위치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다시 확인 사살이 됐다. 이 네. 사건이 1984년에 예. 벌어진 그쵸. 일이죠. 그래가지고 해서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의문이 제기됐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총이 이제 3발이 맞았잖아요. 가슴에 2발, 예. 머리에 1발. 그래서 양쪽 가슴에 1발씩, 예. 머리에 1발씩. 그래서 당시 나온 게 자살하려고 1발을 쏘았는데 네. 안 죽으니까 다시 또 1발을 쏘고 그래도 안 죽자 다시 1발을 쏘고 이제 죽나 보다 하고 총을 바로 옆에 있는 탄약 박스 위에다 탄약 거의 박스 올려. 위에 그 M16 소총이 가지런히 올라가 있고 이렇게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 1발을 쏘면 사실 기절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살든 죽든 빵 쏘는 순간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1발이 아니라 아니면 다연발로 드르륵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발씩 쏘고 다시 쏘고 다시 쏘고 그리고 나서 탄창에다가 총 올려놓고 그리고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총을 3발이나 맞았는데 현장에 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콩건하게 피가 젖어 있어야 되는데 피가 그냥 몇 점 떨어져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께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이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에서 사실 우리나라 군원문사의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네. 정말 혁혁한 고통의 네. 그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예. 이 허원근 아버지가 고향이 전남 진도시인데 예. 거기서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길거리에서 잠을 잔 게 몇 년. 네. 몇 년간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단순히 농사 짓고 있던 농부가 법의학 책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네. 구해 갖고 와서 본인이 연구해서 그래서 이 싸워온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혔더니 국방부가 저희가 아니라고 의문사위가 해서. 밝혀를 했더니 아니다. 김은중이 사건처럼 또 특조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조사를 해서 예. 그래가지고 또 자살로 결론을 냈죠. 그러자 이제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을 냈는데 다행히 1심에서 법원이 네. 그 사망을 하게 된 그러니까 타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대 내에 누군가로부터 타살당한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여 한 10억 원 정도의 유족 배상 판결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은 2심이 국방부가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서 항소해 갖고 다시 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국방부의 논리는 아직까지 그 3발을 죽은 허일병이 쐈다라는 논리인가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국방부는 그래야 하고 죽인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1심 판결 나서 이긴 날 허원근 일병 아버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 그래도 잘 됐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협회에서 그 상근 활동가로 90년 초반에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허원근 아버님하고도 제가 매우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서 그 아버님한테 정말 잘 됐다는데 그 아버님 반가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통. 이러도 고통 저래도 고통인데 국방부가 하는 그 고통은 정말 모렴치하고 파렴치하다는 거죠. 도대체 본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책임하게 이 조직 논리로 반대하고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것. 정말 국방부가 좀 제발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완구 기자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방부에 나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국방부는 왜 이런 겁니까? 그 군 사건에서 이 어떤 그런 자살 규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돌아가신 분한테 책임을 씌우면 지휘관들 책임을 지지 않고 들어간 책임을 씌우면 그 뒤에 씌우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책임자를 처벌할 부분도 있을 거고 원인이 그 개인에게 있지 않다면 지휘관들의 어떤 뭐 증거 문제랄지 아니면은 뭐 그런 문제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부 수사하고 있는 기관인 헌병대가 수사하는데 그 헌병대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부대장이거든요. 부대 지휘관이 어떤 그런 분을 굉장히 뭐 암묵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래서 최소한 사건을 많이 알리지 않고 최소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가기 위한
구조로 계속 한 오랫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고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왔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쨌든 뭐 그 어쩌면 다수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단의 논리인데 그냥 하나 죽은 거 어떤 뭐 손실을 처리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나머지 부대원 잘 보호하고 잘 키워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어떤 그 군인의 생명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고 또 어떤 그 최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한 사람 작은 사람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해내는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건들 불러낸 거고 그런 입장이 많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원래 군이라는 데가 그런 데인가요? 다른 나라 군대도 그런가요? 뭐 유독 심하다고 이제 다른 나라 군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워낙 뭐 집단적인 논리가 강하고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고 봐야겠죠. 아니 그렇게 말도 정말 이 의혹들이 전부 어쨌든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면은 국방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조직이고 네. 분명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도 그렇고 군도 당연히 그렇지 않고 있고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정치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좀 법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문사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그 선생님께서 하셨듯이 김문중의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전에는 뭐 김문중의 사건이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렇게 뭐 여러 애써주시고 뭐 그 유족들이 공개적으로 나서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군에서 죽으면은 타살을 죽었다 그러면 그러나 보다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해서 유족들 엄두를 못 냈고 오히려 뭐 쉬쉬하려는 분위기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사실 군도 많이 뭐 나름대로는 뭐 절차도 받고 제도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뭐 그 군에 사고 날 경우 1년에 90건 100건까지 나는데 많은 유족들은 미흡하다고만 주장을 하고 계시죠. 특히 초기 그 이전에 뭐 2000년대 중반 이전이나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정말 그 김원중 사건이 대표적이지만 초기에 수사가 굉장히 뭐 현장 보존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의도적으로 그 불리한 진술이나 그 망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통상적이었고 뭐 규정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초동 조치랄지 이런 거는 그 군의 말로는 70년대부터 있었지만 자기들도 뭐 있는 거는 있기는 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키지 못했고 또 군의 시각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군의 내부에는 무적과 군이 해결한 문제인데 외부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사건을 이상하게 몰아간다. 일단 외부에 제가 하나 그 문서 갖고 왔는데 거기 그 지침에 있어요. 사망사고 시 현장 보존 지침 지침이라는 데 보면은 아니 군의 지침인가요? 군의 지침인데 중요한 게 저런 게 있어요. 사건의 왜곡 편파 보도 방지 및 인권단체 불법 개입 차단. 인권단체가 개입하는 건 불법이군요.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굉장히 아직 감추려하고 이런 기본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게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징병을 하고 있잖아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원하지 않는데도 가서 복무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죽음을 갖다가 존중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제대로 하다못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거를 제대로 밝혀주기라도 해야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책임 회피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감추고 은폐하고 이런 사람 이러면서 어떻게 자식들을 아들들을 군대 보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뭐 미군 뭐 이렇게 보면 뭐 그 유해나 시신 같은 걸 외국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그렇죠. 찾아오고 무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져오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엄숙하게 또 그 장례도 치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그들의 어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해버린다라는 거는 정말 그럼 누가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이 숭고한 일이니까 군대에 가서 우리 나라를 지키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오늘이 녹음하는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고 또 호국 보훈의 달 6월인데 과연 이 호국의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군에 대한 믿음 지켜지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 두 건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 사건인데요. 최근에 지금 좀 뭐 최근의 벌어- 사건보다도요. 예, 그 제가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예. 사건이 아, 하나 있는데 음. 김은중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김은중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네, 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김은중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98년 2월 24일 이전까지는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김은중이 때까지는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현장을 청소했어요. 모든 걸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리고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네, 그리고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뭐 소지품을 전부 다 빨아버리거나 치워버렸어요. 현장은 현장을 인멸. 전부 다 한 거죠. 김은중이 사건도 현장에서 당시에 증거. 현장에 페인트 칠을 다 해버린 거예요. 피 묻은 거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다 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거기 다음에 군인이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피 묻어 있으면 누가 그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치워버렸다. 그러면 시신은 왜 이렇게 다 닦아놨냐? 아 부모님이 보시는데 험악한 보는 것보다 좀 깨끗하게 좀 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싫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이 가서 보는 거는 죽은 제 아들 하나 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을 좀 보자고 그러면은 그 군사 지역이라 민간인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고 못 하게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누구 좀 만나자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김은중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 저희가 싸우면서 이런 게 바뀐 거예요. 군 의문사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 군대에서 죽으면 모르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빨리 그냥 가서 화장하고 잊어버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빨리 뭐 묘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냥 끝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부모님도 고통받고 괴롭고 정말 누군가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화병이 걸려서 그렇게 정말 가정이 파탄내고 아버지는 술 먹고 뭐 통상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은중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서부터는 그런 개념이 바뀐 거죠. 네. 현장 보존해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 이한구 기자님 말씀한 거죠. 현장 보존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지고 또 유족이 오기 전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네, 이렇게 개정된 게 바로 김은중이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은중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어떤 군사문화적 뭐 어떤 형법 군형법적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된 것이 김은중이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이 김은중이 사건이 더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방부가 어거지 논리로 자살이라고 처리하는 것. 현재가 딱 이 국면까지 또 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진실을 밝혀서 규명해내는 것. 이것이 정말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2, 제3의 기문과 같은 분명히 이 자살이라고 볼 수 없고 타살적 정황이 너무 많은 그리고 국방부의 주장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굴복하면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김은중의 아버지의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싸우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인데 제가 이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10몇 년째 계속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싸우고 있는 게 단순히 기문 하나만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군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99년도 1월경이었어요. 네. 김은중이 사건이 문제가 그 사회적 이슈로 돼갖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게 98년 12월인데 네. 98년 12월에 매일같이 방송에서 김은중이 사건이 메인 톱으로 계속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님들이 저희들도 모르던 그런 부모님들이 계속 그 방송을 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어요. 예, 우리 아들도 의상하다. 그쵸. 예, 그런 식으로. 150여 분 정도를 제가 그 시기에 만났었는데 그동안 자식을 그렇게 해서 정말 군에서 개죽음으로 잃어버려 놓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했다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김은중이 사건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정말 부산에서 새벽차 타고 광주에서 전라도에서 막 오셔갖고 단순히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그런 분 중에서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뵌 분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99년도 1월 달에 텔레비전에서 매일 그 김은중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마루를 닦다가 그걸 뉴스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혀를 ጭጭጭ 찼다는 거예요. 아유, 저 부모 얼마나 속상할까, 괴로울까. 근데 벨이 울렸대요, 전화벨이.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군대 간 아들 부대에서 온 전화인데 지금 아들이 많이 다쳤으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대는 아들이 죽었으니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50여 건 제가 만나 직접 조사했지만 아들이 죽었으니 오세요가 아니라 아들이 좀 다쳤으니 좀 오세요. 그러고 가보면 영안실로 바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다 그래요, 다. 다 거짓말로 해서 그리고 나서 죽은 아들 그 씻겨놓고 모든 걸 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은폐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도 부산에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강원도 화천 군부대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굴 좀 만나자고 얘기를 해도 못 만나게 애들이 군복무 해야 되는데 애들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현장 좀 보자고 하니까 그거 가셔봐야 뭐 할 거냐 이미 다 치웠다 거기 군복무 해야 되니까 다 치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고 3일이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으면서 군대에서 그 가족들 사이에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외삼촌이 뭐니한테 시켜갖고서는 빨리 뭐 아들 데리고 이제 화장하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면 순직 처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뭐 해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 자기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아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은데 하는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결국 그렇게 가는데 마지막 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군대에서 차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시신을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화장을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차가 없다고 못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관광버스를 자기 돈으로 불러서 데리고 이제 그 아들을 싣고 나오는데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정말 서러워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군대에 보냈는데 이렇게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마지막에 자기가 관광버스로 싣고 나온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서 관광버스라도 불러갖고 나가는데 돈 없는 부모님은 어떻게 그 부모들은 어떻게 이 자식을 들고 나갈까 생각하니까 정말 군이 원망스러웠다. 국가가 원망스러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방부가 자식을 그렇게 남이 귀한 집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현충일 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오늘 현충일 날 국립묘지에 많은 고관대작들 가서 천안함이니 뭐니 많은 분들 위로하고 뭐 추모하자 그러고 오늘 아침 10시에 비상 사이렌을 뭐 울려갖고 추모하자고 일봉하자죠. 오히려 그걸 원망하는 정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그 아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 현충이니 추모니 애도니 애국이니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국방부의 반성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김은중이를 비롯한 지금 20년이 넘도록 시신을 인도받지 않은 가족이 30여 분이 넘게 지금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방부가 정말 애국을 요구하고 징병을 요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뭐 많이 계속 지켜보고 관심 있게 뭐 국방부가 자기들 입장을 많이 바꿨다 그러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참 관심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군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에 출입을 하지만 국방부 출입하는 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극소수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이런 말씀도 하겠지만 뭐 이렇게 딱 봐가지고 밟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 꺼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외부에 관심이 사가질수록 뭐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고 계속 군의 관행은 유지될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뭐 제도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유족들 저도 이제 훨씬 많이 만나요.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뵀는데 제가 이제 한번 통화를 드리면 이분들은 보통 전화 1시간, 2시간 거의 그렇게 하시겠죠. 아까 화병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째 누구를 만나면 그러니까는 그런 이나무에는 이제 군에서도 그런 얘기 하긴 하던데 어떤 유족들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그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군이 일단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뭐 그거를 원인조차 밝히는 거를 꺼려하는 입장에서 무슨 상담이게 무슨 일단 기본은 기본 이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돼서 정말로 우리 국가 입장에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유족들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그 사병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본인에게 분복무염증 뭐 해갖고 50%가 현재 상태에서 50%가 넘게 개인적인 문제로 이걸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됐죠. 왜 잘못됐느냐? 그런 사병이었다면 그런 사병을 군에 보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국방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정말 제대로 된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약해서 죽은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 아주 쉽게 해요. 국방부가. 아니 자식 새끼 지네가 잘못 키워갖고 애가 군대 와서 죽어갖고 그랬으면 미안해야지. 어디 군부대 와갖고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말이야 이러냐고 이런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겁니다. 징병검사 왜 합니까? 정말 이 사람이 군복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가 검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들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개인이 사고가 안 나도록 무한 책임을 져야죠. 많은 국민들이 말입니다. 저도 20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쯤에 군대를 갈 계획이에요. 대학 2학년.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연 이 상태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지, 보내는 게 맞는지. 근데 저조차도 이런 생각합니다. 제 자식 두고 하는 얘기고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이 어쨌건 간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그런 과정에서 죽었다면 누구도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슬퍼하고 애도하지. 그런데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 이 시기에 왜 자식이 죽어서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자살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개인에게 돌리지 마라. 총을 쏘아서 죽었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면 왜 맸고 왜 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고 왜 목을 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혀줬을 때 유족들은 더 이상 국방부를 원망하지도 않고 또 의심을 제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그걸 안 밝혀줘요. 스스로 맸다는 얘기만 하면서 자살이래요. 맸겠죠. 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맸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거죠. 군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해보면 100%가 다 나옵니다.
때렸고 구타했고 가혹행위했고 괴롭힘했고 잠을 안 재우면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작업시키고 힘들게 한 거죠. 국방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자님?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은 사실 전시 상태라고 휴전 상태일 뿐이라고. 그러면 군대 가서 죽은 모든 사람들 다 전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거기서 자살을 했든 뭘 했든. 바로 그렇게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 국방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끝도 없이 하고 있거든. 막 근본적으로 뭐 이게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름 뭐 노래 있을 텐데 그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뭐 어쨌든 자기 아들 또 자기 조카 자기 또 그런 그렇죠. 뭐 자기 애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생각해야 될 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군 그 뽑아갈 수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서 조금 뭐 이런 말씀 드린 게 맞긴 모르지만 체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무슨 뭐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허약하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군에 안 갔을 텐데 지금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를테면은 굉장히 힘든 오지 근무를 옛날에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친구들이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거든요. 왜냐면 군 해야 될 작전이나 의미는 그대로인데 사람 수가 그렇기 때문에 줄었으니까. 근데 사고가 날 위험성 항상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에 구타 없었다 그러지만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그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저도 그런데 노력을 할 거고. 언론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겠죠. 계속 정기적으로 어쨌든 이슈가 있건 없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구나. 중요하죠. 예, 그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작업이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충일에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군 의문사 평소에는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언론이 그런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고 또 이 청취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고상만 씨, 이완국 기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을 위해 애도를 표한 날이었죠. 하지만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목숨을 잃고도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분과 또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난타 H의 34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행의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디지털 뉴스부 양홍주였고요. 제작의 디지털 뉴스부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